우리는 깨어있는 한 사랑을 한다. 나 자신을, 부모를, 자녀를, 친구를, 반려동물을,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을 합친 분량과 두께로 연인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결단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자신과 직면하며 상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기로 결심할 때 관계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그 수고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노력이다. 노력하는 한 인간은 행복하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저는 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책이나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요. 나이가 들면서 책의 먼지만큼 경험도 많이 쌓였다 싶지만 아직도 사랑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같습니다. 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햇살이 예쁘게 퍼져 있는 거실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바로 내 손주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줄 거예요? 손주가 눈을 반짝이면서 물으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참이었어요. 옛날 옛적에 사랑에 빠진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었어.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사랑은 그런 거란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는 거. 그러면서 막 과장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면 손주들은 햇살 같은 웃음을 터뜨리는 상상. 너무 좋겠죠. 저는 그렇게 사랑 이야기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오늘 들려드릴 책의 제목이 웃겨요. 아내를 우러러 딱 한 점만 부끄럽기를 입니다. 지은이 조이엘, 펴낸 곳은 Sometimes입니다. 책의 뒷면에 있던 이 문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그 수고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노력이다. 노력하는 한 인간은 행복하다. 또 인트로 때 들려드렸던 문장 요거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라기보다 결심과 결단이다. 그렇네. 사랑은 이래야겠네. 감정은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결단이라는 건 바꾸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같은 말은 서로 하지 않아도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요. 저자는 어떤 일로 제주도에 가서 살고 있는 독신주의자였습니다. 나이 40이 넘어 결혼을 합니다. 그들의 일상이 유쾌하게 이 책에 그려져 있어요. 결혼 전에는 여인이라 부르고 결혼 후에는 아내로 불리는 단 한 사람만이 이 책의 주제이고 주인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책이 되나 싶었는데 네, 책이 됩니다. 저만큼 사랑꾼인 저자의 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사랑의 숲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프롤로그. 서양에서는 문어가 음식보다는 바다 괴물로 더 많이 소비된다. 문어를 즐겨 먹는 나라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해산물에 익숙한 몇몇 나라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 머리와 다리가 직통으로 연결된 모습이 괴상하다. 발에 질비한 빨판은 구두쇠를 상징한다. 물고기를 유인해 잡아먹는 모습이 배반자나 악마 같다. 전설 속 바다 괴물 크라켄이 문어다. 한마디로 찝찝하다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어떨까? 안동에서 문어는 선비급으로 대접받는다. 매끈한 둥근 머리는 깨달음을 상징한다. 바다 밑바닥에서 몸을 낮춰 천천히 다니는 습성은 선비들의 걸음과 비슷하다.
죽음을 각오하고 알을 지키는 절개가 선비와 닮았다. 선비들 글 쓰는데 필수품인 먹물을 머금고 있다. 뭐, 꿈보다 해몽이니까. 어쨌든 글을 사랑하는 선비들이 사랑하는 물고기, 그래서 문어다. 이러한 이유로 양반마을 안동에선 제사상에도 문어가 올랐고 요즘에도 문어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이 안동이다. 글을 뜻하는 문의 원래 뜻은 문이다. 몸에 sak인 무늬는 문신이고 연못에 돌을 던지면 생기는 물결은 파문이다. 천문은 수많은 별들이 무늬를 새긴 하늘이라는 뜻이다. 인간이 새기는 무늬는 인문이다. 인간은 어디에 무늬를 새기는가?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과거와 미래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제 존재를 새기고 떠난다.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인간이 세상에 남기는 흔적의 총량이 인문이다. 즉, 한 인간의 삶 전체가 인문인 것이다. 거창하게 갈 것 없다. 오늘 내가 타인에게 들려준 정보와 친근한 말투, 표정, 운전하며 내뱉었던 쌍소리 하나하나가 다 인문이다. 나는 오늘 하루 이 세상에 어떤 무늬를 남겼을까? 이 글은 아내에게 새긴 내 무늬, 아내가 나에게 새긴 무늬에 대한 짧은 보고서이자 그 무늬가 아름답고 향연하길 바라는 소원문이다. 한 사람의 글이 다른 사람 인생을 끝까지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글이 되기를 바란다. 진인사 대천명.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진인사 대처명.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여인의 언명이 떨어졌다. 청첩장 문구를 쓰란다. 나는 이런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소. 여인이 웃으며 말했다. 드레스 예약, 신혼여행 예약, 식장에 쓸 스냅 사진 선택, 들러리 준비. 이거 오빠가 다 할래?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절박하면 글이 막 써진다. 결혼엔 재능이 필요하다며 독신을 고집하던 남자. 까칠한 취향 덕분에 독신이어야 했던 여자. 반만년이 흘러도 이루어지기 힘든 커플. 참다 신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좀 내려놓지. 그렇게 두 남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다. 둘,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다. 셋, 상대의 장점은 더 좋아할 이유다. 넷, 상대의 단점은 더 사랑해야 할 이유다. 다섯,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두 남녀는 서로에게 기적이 되었고 서로의 모습에서 신의 미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잠시 멈추고 바라보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듯 무언가를 바라보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사랑이 그렇다. 20세기 미국 대표 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뉴멕시코 북부 메마른 습곡 풍경을 첫 작품으로 선택했다. 이후 똑같은 풍경을 그리면서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왜 그랬을까?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걸 미술에서는 추상이라고 말하고 철학에서는 본질이라고 부른다. 오키프와 동시대를 살았던 피카소 표현으로 하면 이렇다. 구체적인 무엇인가에서 시작해 현실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갈 때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추상이며 지워도 지울 수 없는 그 무엇이 본질이다.
본질은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통찰을 선물하며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본질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욕망이다. 자신의 본질을 찾지 못한,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상태로는 온전한 사랑을 하기 힘들다. 쓸데없는 것들이 편견과 오해와 왜곡을 불러서 결국엔 본질마저 흐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각각 존재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 버리고 버린 뒤 더 이상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들고 상대방 앞에 서야 한다. 자신의 본질, 속된 말로 미천 또는 본존을 찾아낸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의 본질을 낱낱이 드러내고 소통하고 비교하면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본질의 가시들을 발라내야 한다. 깎아내고 버려야 한다. 이것마저 버려야 하나 싶을 정도로 철저히 버려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감정 소모가 심하며 심히 수고로운 작업이다. 서로에 대한 인내, 자비, 관용, 배려, 용서가 필요한 영적인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 도출된 두 사람의 공통된 본질이 하나의 본질로 통합되어 관계를 끌어가야 한다. 그것이 두 사람이 만든 사랑의 용량이고 이를 통해 아름다운 구속이 시작된다. 희한하게도 이 구속은 두 사람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신비한 구속이다. 서로의 눈에서 하늘과 별과 바다를 경험하게 하는 우주적인 구속인 것이다. 결혼이란 바크로 불라사는 1946년에 태어났다. 그의 6,000년 전 조상은 우크라이나 초원에서 수천 년간 유목민으로 살았다. 이들은 인도 유럽어라는 언어를 사용했다. 기후가 변하고 초원 환경이 변하면서 우크라이나나 유목민들은 유럽, 이란, 인도로 흩어졌다. 불사라의 조상은 이란에 정착해 페르시아의 원조가 된다. 4,000년 전쯤 일이다. 이란 땅에서 수천 년을 페르시아인으로 살아가던 불사라의 조상들은 침략한 무슬림에게 쫓겨 인도로 이주한다. 거기서 1940년대까지 1,000년가량 인도인으로 산다. 불사라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동부 섬나라 잔지바르로 이주해 불사라를 낳는다. 이후 잔지바르는 탕가니카와 합쳐 탄자니아가 된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헤매던 그 킬리만자로가 있고 세렝게티로 유명한 나라다. 아버지 고향 인도로 돌아가 학창시절을 보낸 불사라는 10대 후반에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해 영국 국적을 취득한다. 불사라는 누굴까? 바로 프레디 머큐리다. 잔지바르, 탄자니아, 인도, 영국, 이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상관없다. 그런 거 몰라도 머큐리를 좋아할 수 있고 그가 부른 노래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머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6,000년 시간을 거슬러야 하고 세계의 대륙을 훑으며 걸어야 한다. 결혼 또한 그렇다. 결혼은 상대방을 알기 위한 쉼없는 여행이며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내면을 살펴봐야 하는 끝없는 순례다. 결혼과 시와 시는 독법이 같은 책이다. 페이지 한 장 한 장, 문장 하나하나에 언어가 메꿀 수 없는 깊은 고랑이 있어 빨리 읽을 수가 없다. 작가는 한 가지 생각으로 썼지만 독자는 제 감정에 따라 수백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사랑의 도약, 언어의 도약,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이해하려고 결단해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면 비로소 보인다. 결혼이 그렇다. 입김이 얼음 알갱이가 되어 거의 소리 없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시베리아 사람들은 별들의 속삭임이라 부른다. 꿈같은 연애는 결혼식과 함께 끝났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결혼 후 소박하게 집들이를 냈다. 우리처럼 서울에서 이주한 부부가 제습기를 선물해 주었다. 아휴, 제주에 사니까 습기 장난 아니죠? 이불이 눅눅해서 우리는 방마다 제습기가 있어요. 아내가 해맑게 웃으며 말한다. 저희 집 이불은 늘 뽀송뽀송해요. 10층이라서 그런가 봐요. 우렁각시가 한 번씩 이불을 베란다에 널어 햇빛에 샤워를 시킨다는 것을 그 우렁각시가 자기 남편임을 아내는 모른다. 아내는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살았고 워커홀릭에다가 다양한 취미 보유자라 꿉꿉하고 더러운 옷이 깨끗한 옷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모른다. 모르니까 이렇게 답한다. 빨래가 뭐가 힘들어. 세탁기랑 건조기가 다 해주는데. 맞다. 하지만 더럽혀진 옷이 제 발로 세탁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머니 이곳저곳 들어있는 휴지 조각도 제 발로 나오지 않는다.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뒤집어 쓰는 것은 언감생심.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만 줘도 땡큐다. 세탁이 끝난 후 건조기로 옮기거나 세탁기와 건조기 필터에 낀 찌꺼기를 비우는 일도 절대 스스로 하지 못한다. 깔끔해진 옷들은 무릎을 꿇고 각 잡고 개일 때 그 무릎도 제 무릎이 아니다. 82년생 김지영도 비슷하게 했던 말이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다. 속으로만 안다. 어느 날 아내가 슬그머니 불만을 말한다. 오빠, 왜 그렇게 자주 세탁기를 돌려? 우리 이제 날짜를 정해서 빨래하자. 금요일은 빨래하는 날. 어때? 아무래도 아내는 가사노동을 드라마로 배운 듯하다. 한 달이 지나도 빨래가 쌓이지 않고 일주일을 방치해도 빨랫감에 쉰내가 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 말이다. 아내가 가진 환상을 죽을 때까지 지켜주고 싶다. 성탄절 선물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대신 쿠팡 아저씨가 배달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이들은 왠지 안쓰럽다. 아내의 꿈을 깨는 대신 나를 바꾸기로 한다. 들키면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아내 모르게 빨래를 하자. 오늘도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아내의 잠옷을 재빨리 세탁하고 말린다. 잠옷이 늘 깨끗해서 좋아. 언제까지나 그 꿈속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 고통보다 넓은 공간은 없고 고통보다 긴 시간도 없다. 변기에 앉아 재채기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을 때, 내 성과를 상사가 제 것인 양 가로챘을 때, 이번 달에도 들어오기 무섭게 월급이 빠져나갈 때, 친구가 이른 나이에 황망히 떠나버렸을 때, 어떤 상황이든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멈추면 보인다던 어느 스님의 말처럼 내 마음을 살피고 마음 렌즈를 아름답게 닦으면 흉터는 남길지언정 언젠가는 시간과 함께 고통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세상 모든 고통이 이 정도 수준에서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상견빙지. 서리가 밟히면 머지않아 단단한 얼음이 다가온다. 주역에 나오는 말이다. 설이 내리는 가을이 가면 겨울이 폭설을 몰고 온다는 걸 몸이 기억하기에 설이 따위에도 무섭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고통,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그렇다. 더 큰 고통의 전조일까 무섭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했지만 굳어가는 땅에 폭우가 쏟아지기도 한다. 마음 렌즈를 닦는다고 없어지지 않으며 때린다고 부술 수 없으며 싸운다고 이길 수 없는 거대한 고통들이 있다. 받기 싫어도 우편함에 차곡차곡 꽂히는 고지서처럼 살아있는 삶에는 반드시 부과되는 기회비용이자 강제비용이다.
거대한 고통은 시간과 함께 흘려보낼 수 없다. 너무 무거워 등에 지고 갈 수도 없다. 끌어 안아야 한다. 눈물을 덮어 내 존재의 일부로 녹여낼 때에야 비로소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말했다. 고통 자체는 미덕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자세는 미덕이 될 수 있다. 거대한 고통을 홀로 맡고 있으면 그림자조차 씻겨나갈 때가 있다. 부부는 서로의 고통에 뛰어들어 심장을 묶은 뒤 함께 버텨내는 사람들이다. 한 가닥 고통에 행복이라는 다른 가닥을 꼬아 실을 자아내고 그 실로 한 땀 한 땀 삶을 직조한다. 그렇게 고통을 다루어낼 때 우주는 두 사람 이야기로 충만해지고 부조리와 모순을 살아냄으로 극복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에서 신의 광채를 발견하게 된다. 오직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벌등한. 언덕을 오르려면 강을 건너게 해준 뗏목은 버려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로부터 배우라. 용서하라. 그러나 절대 잊지 말라. 역사를 잊어버리면 다시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야드바셈 역사박물관에서. 멋진 말이지만 연애와 결혼에선 다르다. 내 과거든 상대방 과거든 1획도 남김없이 잊어야 한다. 왜 그럴까? 상대방의 과거를 떠올리는 행위는 오래된 영화를 재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언제 재생해도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와 달리 상대방의 과거는 떠올릴 때마다 버전이 조금씩 변한다. 내가 가진 불안, 욕망, 원망, 상상, 소망에 따라 상대방의 과거는 조금씩 왜곡되어 재생된다. 다른 사람 이야기나 드라마에서 봤던 내용과 섞이기도 한다. 먼 과거일수록 왜곡의 폭은 넓고 깊다. 상대방의 과거는 현재의 내 느낌이다. 같이 겪은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전해 들은 과거는 더 조심해야 한다. 언어란 의미의 바다에 펼쳐진 그물과 같아서 언어 그물에 잡히지 않는 경험도 있다. 완전한 맥락 묘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의 과거 진술은 거짓이나 악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상대방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오염된다.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내 과거도 마찬가지다. 언어는 내포와 외연의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술한 과거는 내 귀에 들어오면서 한 번 더 오염된다. 그렇게 머릿속 어딘가로 들어간 과거는 다른 기억들과 뒤섞여 곰삭여지면서 완전히 왜곡된다. 다툴 때 상대방의 과거를 뇌에서 다시 꺼내는 것은 밭두렁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썩어가는 두엄 더미를 애써 뒤집는 행위이고 원본과는 다른 헛개비로 상대방은 물론 나 자신을 괴롭히는 자해가 된다. 그럼 부끄러운 과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죽도록 부끄럽고 스스로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과거가 반드시 있다. 하지만 어쩔 건가? 이미 벌어진 일인데 불교인이면 참회하면 된다. 6조 단경에 나온다. 참,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음. 회, 과거의 잘못을 통렬히 뉘우침. 기독교인에겐 회개가 있다. 요엘서 2장이다. 옷을 찢지 말고 심장을 찢어라. 목숨을 걸고 마음을 바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다. 종교가 없다면 김수영 시인이 좋겠다. 썩어빠진 어제와 완전히 결별하라. 이 정도 반성과 결단이 있다면 내 과거든 배우자 과거든 숨기고 싶은 과거든 부끄럽지만 상대방이 들으면 껄끄러울 과거든 완전히 잊는 게 좋다. 아예 말하지 않거나 듣지 않는 게 가장 좋다. 굳이 들었다면 철저히 잊어야 한다. 간혹
한 잔 술로 방아쇠가 당겨져 스멀스멀 기억이 떠오르려고 할 때 바퀴벌레를 대하듯 전력을 다해 한 방에 없애야 한다. 기억은 심지어 좋은 기억이어도 우리 마음엔 짐이 된다. 과거를 완전히 잘라내지 않으면 과거는 지겹도록 엉겨붙는다. 눈은 앞으로 걸어가길 원하지만 발은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친다. 행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참회와 회개를 거친 후 나조차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과거를 완전히 봉인하면 된다. 내 것이든 상대방 것이든. 지성감천.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지성감처. 최선을 다하면 아내 역시 감동한다. 대학에서 헤겔 수업을 들을 때였다. 개념 잡기가 쉽지 않았다. 독일에서 오래 유학하신 교수님이 무심한 듯 내뱉는다. 독일 학생들도 헤겔이 제일 어렵대요. 한국 학생이 헤겔을 공부하는 건 독일 학생이 퇴계 철학을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입니다. 큰 위로가 됐지만 웃긴 성적으로 수업을 마감했다. 위로와 성적은 별개였다. 그러니 본전 생각이 간절했다. 이 헤겔을 어디다 써먹을꼬? 잠들기 전 아내가 결혼해서 좋은 점을 묻는다. 이건 질문이 아니다. 무조건 자신을 감동시키라는 명령이다.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된다. 진부한 건 더 나쁘다. 진부란 썩은 생선을 늘어놓는 테러 행위다. 초긴급 상황이라 뇌가 팽팽 돌아간다. 30년 전 헤겔 변증법을 떠올려 내 맘대로 응용했다. 부부는 50과 50이 만나 100이 되는 게 아니오. 100과 100이 만나 새로운 100이 되는 것이오. 그래서 한쪽이 죽거나 헤어지면 예전의 100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50이 되어버리는 것이오. 결혼 전 자신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라오. 부인은 내 반쪽이 아니라 바로 나요. 만족한 아내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잠이 들었고 나 역시 내 머리를 토닥이며 행복한 밤을 들였다. 인문학 공부는 어디로 가지 않는다. 언젠가는 써먹는다. 땡큐? 아니, 당켄쉔, 헤겔 할아버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나는 차 연료가 20%쯤 남으면 주유소로 간다. 아내는 경고등이 들어와도 한참을 더 탄다. 퇴근길에 넣으라고 여러 번 말해도 싱글벙글이다. 애간장이 탄다. 저러다 길 중간에 멈추기라도 하면 얼마나 위험한데. 스트레스를 받다가 생각을 바꿨다. 내가 아내 차를 타고 가서 미리 넣으면 된다. 아내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 그런데 게장이 최애 메뉴다. 특히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게장을 너무 좋아한다. 입술이 붓고 목이 부어가는 데에도 먹는다. 몇 번이나 말려도 계속 먹는다. 생각을 바꿨다.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럴까. 뻔히 나쁜 줄 알면서도 튀김과 도넛의 유혹에 나도 한 번씩 굴복하잖아. 아내는 왼쪽 아랫입술을 손으로 뜯는다. 습관이다. 그러다 피가 나고 겨울에는 매일 갈라진다. 피나는 게 안쓰러워서 말려도 그때뿐이다. 엄마 아빠한테 평생 들은 소리를 남편한테도 들어야 하냐며 뾰롱거린다. 생각을 바꿨다. 그래, 고칠 수 없는 습관도 있어. 내가 볼 땐 야트막한 언덕이지만 아내에겐 한라산일 수도 있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엔 자유를, 이 모두의 사랑을. 성 어거스틴이 한 말로 알고 있지만 17세기 대주교 마르코 안토니오 드 도미니스가 한 말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주유 습관도 게장 알레르기도 입술 뜯는 것도 비본질이다. 그것마저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남편이다.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사람이 하면 된다. 사소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채울 수 있다면, 그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보다 일찍 죽어요. 조금만 일찍. 당신의 집으로 오는 길을 혼자 와야 하지 않도록.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철학자 앙드레 고르와 도리는 58년간 부부로 살았다.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다. 당신은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답소. 함께 살아온 지 58년이 되었지만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하오. 아내는 불치병에 걸렸고 남편은 아내를 20년 넘게 간호했다. 죽은 아내를 화장하고 상자에 든 아내 죄를 만질 수 있을까? 세상은 텅 비었고 나는 더 살지 않으려네. 남편은 아내와 동반 자살을 한다. 혹시라도 다음 생에 있다면 거기서도 함께 합시다. 우리 부부는 1살 차이다. 기대수명 통계나 식성으로 봐선 내가 먼저 죽을 확률이 월등히 높다. 그래서 내 기도는 깊어진다. 아내보다 더 살게 해달라고. 길게도 말고 딱 일주일만 더 살게 해달라고. 내 손으로 아내가 남긴 모든 것을 깔끔히 정리한 후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게 이 땅에서 내 마지막 임무이길 소망한다. 결혼 전 아내에게 보낸 편지다.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의 사람이요. 최선을 최고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 평생 우리가 해나가야 할 작업이요. 주어진 수명을 다 채운 그날, 반드시 오고야 말 그 저녁에 서로의 눈을 보며 말할 수 있을 것이요. 당신은 나의 최고였다고. 이 땅에서 마지막 기술을 나누며 자신 있게 말할 것이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다고.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연 아내를 우러러 딱 한 점만 부끄럽기를, 이 제목에서의 과연 그 딱 한 점은 뭘까 내내 궁금했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비밀이 나옵니다. 이건 말씀 안 드리려고요. 궁금한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즐겨보시기를 권합니다. 매년 달력의 페이지가 11번째 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게 가을인가, 이게 겨울인가 하는 질문에 마음이 머뭅니다. 11월은 마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잠시 길을 잃은 것처럼 계절의 경계에서 조용히 서성이는 순간 같거든요. 나뭇잎이 마지막을 붙들고 있는 그림자처럼 이 막바지 가을의 노래는 점점 겨울의 숨결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11월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음에 붙은 5번째 계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곤 했었는데 이 특별한 11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코앞에 있네요. 저는 12월도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아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실컷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12월을 좋아합니다. 종교인도 아닌데 캐롤을 듣고 있으면 저는 가슴이 몽골몽골해지고 행복해져요. 저자가 사는 곳이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의 엔딩 음악은 이걸 골라봤습니다. 같이 즐겨봐 주시죠. 나무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닿는 곳곳마다 옥색의 푸른 바다
자고 나면 좋은 날 올 거야. 지나고 나면 문 닫는 곳곳마다 옥색의 푸른 바다 드넓게 펼쳐진 이곳에 마음이 쉬어간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나. 좋은 날 올 거야. 지나